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팽현아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어머님들에게 우리 외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관련해서 유인물 자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화면에는 그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화면 보시고 유인물 자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사고라고 하는 국어 교과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냐에 따라서 보조자료, 유인물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제공되는 자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윤동주의 자아상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자아상과 관련해서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나 이렇게 출제된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아예 교과 밖에 있는 고전, 예를 들어서 자유론이라든지 이런 고전에 대한 책을 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이고 유인물은 해당 선생님에 따라서 추가로 제공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유인물은 100%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1학기, 2학기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신 일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공되었던 국어과 진도 계획표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교과서 단원은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진행하기보다는 학기별로 조금 섞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작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완전히 똑같겠죠.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일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빠르면 4월 초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늦어도 4월 중순 15일 이전에는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2주 또는 3주 정도 빠른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시험 범위는 3월 한 달 동안 4주 정도 배웠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유형은 지필고사가 40%에 반영이 되고요. 수행평가가 60%에 반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비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외대부고는 다른 고등학교에 없는 국제계열이 있죠. 그래서 지필고사가 40%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당연히 지필고사가 되겠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가 해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죠? 예년과 같이 돌아가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기존에는 수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글쓰기, 작문, 그러니까 제출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컸지 수행 같은 경우가 조금 변별력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수행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자료조사라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코로나 이전, 한 3, 4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어떤 문학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장문 형태의 수행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도 조금 더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긴 하지만 수행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맞춰,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작년 아이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행이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80점 초반, 80점 중반 정도의 평균 성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 국어는 만만한 과목이죠. 뭐 1등 하는 친구나 아니면 가장 뒤에 있는 친구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과목이 국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애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이 85점 정도라고 하더라도 만점을 받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60점, 50점을 받는 친구도 국어 과목에서 종종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실력의 격차, 점수의 격차가 많이 생기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우리 애가 국어에서 이렇게 많이 헤맬지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 쪽에 꽤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경우에도 외부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낯선 작품들이 많이 연계되어서 출제되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올해의 경향을 예측해 보면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분은 담당 선생님이세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의 여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느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냐에 따라서 출제 경향은 달라질 거겠지만 조심스럽게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예측했던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자사고를 폐지한다라는 이슈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외대부고도 그렇고 뭐 상상고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폐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뉴스를 어머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자사고들이 더 많이 생기는 추세라고 하죠. 그럼 이제는 폐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사고는 유지가 될 것이고 새로운 학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수업의 진행의 방식에 있어서 이 교육청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변별력 있게 난이도 있게 외대부고답게 그렇게 또 문제를 출제하시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 문항을 25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24문제, 26문제 정도의 변화지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관식 한 문항은 3점이 기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난이도에 따라서 소수점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소수점의 차이가 결국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는 총 5문항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요. 한 문항당 5점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답형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출하는 답안지는 긴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지만 빈칸을 채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답형의 문제 형태가 많이가 출제됐고요. 이런 출제 경향은 조금 지속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저도 해봐서. 우리 이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친구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다 첨삭으로 피드백을 진행하거든요.
10명의 친구가 답안을 제출하면 10명의 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실은 국어 같은 경우에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답과 오답을 판가름하는 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채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답형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시리라라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선생님의 권한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긴 문장의 형태로 출제하라라는 형태의 연습 문제도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시험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작품, 그리고 이제 별표를 친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로 이렇게 추가로 제공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 정석가, 이 부분이 쉽었네요.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과 이청준의 줄이라는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제가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4주간 진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중간고사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이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진행된 범위라고 한다면 결코 적은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범위가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되었고 대체로 단원은 문학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 단원이 꼭 한 번씩 중간 때는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이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의문의 변동 쪽이 이렇게 꼭꼭꼭 하나의 문법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 단원보다는 문법 단원이 훨씬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문법을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시는 것이 아이가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이 파트는 문장 범위에 해당되는 파트거든요. 그럼 이 문장 범위에 해당되는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단계인 단어 파트의 내용, 어감, 어미, 뭐 이런 부분의 내용들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같은 경우 고난도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습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서술형은 첨삭 형태의 피드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서술형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감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서술형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실수가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서 쓰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조건을 간과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본인이 쓰고 싶은 답을 쓰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 대한 심적인 부담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문제를 빨리 써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도 사실 그 시간 부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읽고 빨리 답안을 써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보시면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한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작은 표현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고 그리고 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삭 형태의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을 진행하는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한 과목, 한 번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다니고 수학도 다니고 여러 과목을 다니다 보면 학습의 부담이 적은 과목은 점점점 뒤처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머님 생각하실 때 스스로 잘 있어요. 당연히.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불가능하고요. 그럼 또 하나, 10명의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10명의 아이가 틀린 이유가 제각기 달라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야 그 틀린 부분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와 피드백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단원에 끝나면 단원 평가, 그 다음 단원의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평가를 누적 범위로 보려고 해요. 왜냐? 처음에 배웠던 거랑 마지막에 배웠던 거에서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고 처음에 남는 거는 또 곳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적된 범위로 평가를 마지막까지 봐서 처음 배웠던 단원들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외대보고 기출분석, 그 다음에 타학교 기출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기출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작년에 1학년을 가르치신 분이 올해도 1학년을 가르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2학년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분석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타학교 기출문제 제공된 부분입니다. 남의 학교 시험지에 다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을 친 거고요. 그리고 혹시 페이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총 73쪽 중에 5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과제량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및 암기 자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자료가 제가 아이들 마지막에 제공하는 최종 분석 자료입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이청준의 줄이라는 작품은 작년에 처음으로 유인물이 제공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분석 자료는 교과서 내용만이 아니라 추가로 제공되는 유인물 자료도 모두 다 분석 자료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는 문제 형태는 객관식이 아니라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OX 문제의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정답을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률과 2개 고르라고 할 때의 정답률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할 때의 정답률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게 많이 틀릴까요? 모두 고르시오가 되게 많이 틀립니다. 아이들은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찍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펼쳐놓으면, 선택지를 OX로 다 풀어놓으면 선택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마지막 분석 자료나 또는 내용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자료 중에는 분석 자료와 암기 자료가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료가 좋아야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자료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밴드를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 전에 PDF 파일로 이렇게 밴드 자료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책가방이 다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 들으러 오면 수학책 이만큼, 영어책 이만큼, 국어 프린트 이만큼. 요즘 애들 학원 올 때 패드 들고 오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보실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게 공부가 될까? 너무 잘해요. 네. 필기도 학교 선생님 필기는 뭐 검정색, 학원 선생님 필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필기를 더해서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애들끼리 파일을 그냥 뭐 해버리면, 공유를 해버리면, 그죠? 그런데 PDF 파일을 제공을 하는 것에 아이들이 수업 자료를 분실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정리 자료를 만들 때 있어서 이 밴드 자료실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나갈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프린트로 나갈 수는 없지만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보조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방학 때부터 밴드 자료실 운영하고 있고 1년 동안 쭉 계속해서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 이번 방학 때 아이가 그 주에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자를 보낼 때 학생과 학부모님 똑같이 보내요. 그래서 수업 자료 중에는 과제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수업에 대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뭐 어휘 테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잘 풀었는데 우리가 방학 과제로는 마더텅 독서를 했거든요.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책 한 권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2학년 독서 교재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앞에 인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풀어왔는데 경제 부분 그리고 법 부분 어렵습니다. 특히 법지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문화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업하면 그 전에 뭐 30분이나 이렇게 일찍 먼저 가 있어서 아이가 오는 대로 과제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부모님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먼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국어를 90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틀린 문제에 대한 이유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대1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 피드백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부고 합격하고 나서의 기쁨은 잠깐이고요. 그죠?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즐겁게 3년 동안 지내야 또 이제 합격한 보람, 학교의 즐거움이 있겠죠. 아이들도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해요. 네. 공부를 잘하던 아이든 좀 부족한 아이든 어떻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점수,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의 자료에도 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하단에 학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터이니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